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외교장관이 오늘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 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청으로 오늘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레티투앙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판 빈민 장관이 오늘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북 목적 등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형식과 구체적인 일정, 숙소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도 본격 논의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국빈 방문이 성사되면 오는 27일과 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김 위원장이 응유엔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 장관은 오늘 하노이에서 출발하는 에어 차이나를 이용해 베이징 서두 공항을 경유해 평양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나흘간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당시 리 외무상은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인 도이머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으며 민 장관도 베트남이 북한의 필요에 부합하는 사회 경제 발전과 국가 건설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하면 54년 전 김일성 주석 이후 베트남을 방문하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빅딜은 통 큰 거래, 스몰딜은 그보다 낮은 단계의 합의를 말하는데요. 강정규 기자가 그 의미와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북미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시민의 안전이다. 지난달 1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작은 거래를 뜻하는 스몰 딜이란 표현은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을 없애는 선에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을 5천만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이미 배치된 한 60에서 70개에 달하는 핵탄두,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1000발 이상. 스몰 딜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빅딜보다 낮은 단계의 합의로 인식되지만 명확한 개념이나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스몰 딜이란 표현을 빌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건 소모적인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빅딜과 스몰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동안 일괄 타결 방식을 고집하던 미국이 북한의 단계별 동시 행동 요구를 받아들인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데에서는 한미의 공동의 목적이 있을 뿐이 아니라 주변 사강도 같은 목적이고 국제사회 전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너무 한마디 한마디에 그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함의를 읽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스몰 딜은 빅딜을 향한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We must also hav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full extent of the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s. We will get that at some point through a comprehensive declaration. 반세기 넘게 적대했던 북한과 미국이 하루아침에 빅딜을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확인한 만큼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중간 정산 차원의 미들 딜을 구체화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회담은 지난해 1차 북미 회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분단 이후 처음 맞이한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경제가 되는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며 남과 북은 평화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직접 만나서 무역 담판을 지을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어제 베이징에선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 협상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제프리 게릿이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미국 협상단 대표로 나서 중국 측 실무대표단과 통상현안에 대한 실무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이견을 보인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를 놓고 절충점을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포함된 외국인 차별 조항을 철폐하거나 축소할지가 관심입니다. 차관급 회의에 이어 미중 양국은 오는 14일과 15일 베이징에서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双方呢将在不久前华盛顿磋商的基础上，就共同关注的问题进一步深入探讨。我们当然希望和世界人民一样，希望能有一个好的结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달 만나 무역협상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 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이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로라고 리조트를 가능성 있는 회담 장소로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곧 만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한국 대기업의 터키 법인 주재원이 현지인들에게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터키 한 소식통은 한국 대기업 A사의 터키 법인 주재원이 지난달 중순 이스탄불의 회사 사무실 주변에서 신원 미상의 현지인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를 범행 장소에서 미리 기다린 것으로 보이는 가해자들은 이 주재원이 소지한 금품에는 손을 대지 않고 폭행을 한 후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오늘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여야 4당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공청회에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초청하고 5.18과 유공자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 논란을 빚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예 의원 등 3명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 4당은 이들 의원들의 망동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세운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5.18 망언 논란이 이처럼 확산하자 당내 문제라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고 뒤늦게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망언 후폭풍 속에 열린 자유한국당 회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려운 시점에 당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불씨가 당 책임론으로 번질까 비판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북한 개입 주장으로 희생자를 2번 죽이는 일이며 자유한국당은 결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오후 늦게 문제의 5.18 대국민 공청회가 어떤 경위로 열렸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 또 당 지도부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 행사 전반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요구하는 해당 의원들의 징계에 대해서는 당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우리 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우리 당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이 나왔습니다. 육선인 김무성 의원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을 부정하는 건 역사 왜곡이자 억지 주장이라고 성토했고 재선인 장제원 의원 역시
대중정당이기를 포기한 행위라며 시대착오적인 급진 우경화 현상으로 보수 환멸과 고립을 자초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면서도 진상규명특별법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 의혹을 밝히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이냐 아니냐가 지금 벌써 다 명백히 드러났으면 진상을 밝힐 이유도 없는 겁니다. 김순례 의원도 5.18의 역사적 상징성에 어떠한 이견도 없을 뿐더러 북한군 개입설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자는 취지였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국당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쉽게 사그라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역사적, 법적 평가가 끝난 5.18에 대한 망언으로 모처럼 찾아온 지지율 상승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탄식이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권태호, 이동욱 조사위원에 대한 후보 재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권태호,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늘 오후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전당대회에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전당대회 보이콧, 불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정호택, 심재철, 안상수, 주호영 후보 등에게 양해를 구한 오 전 시장은 오늘 오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 등 후보 6명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겹친 전당대회 일정 연기를 주장했지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구체적 혐의 사실이 47개에 공소장 분량은 300쪽에 이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이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형사합의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두 16곳입니다. 하지만 양승태 사법부와 인연이 없는 판사를 찾기가 쉽지 않아 실제 선택지는 매우 좁습니다. 형사합의부 재판장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말 사법농단에 연루되지 않은 판사들로 새로 구성된 재판부 3곳 가운데 한 곳이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 것도 변수입니다. 재판부 배당 단계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되는 만큼 추후 재배당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의 사건뿐만 아니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준비기일에서 논의를 거쳐 4사람의 사건을 각각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식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에 고위법관 인사 발령이 예정된 만큼 법원은 먼저 기피 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남은 재판부 가운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기밀을 유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재판 절차를 늦췄고 사법부 신뢰를 해치는 데 직접 나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지난 2013년 7월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가 얽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도 이때부터 시작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해 9월부터 양 전 대법원장은 정부 뜻을 반영한 재판 지연 방안을 검토하도록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했고 담당 재판연구관 그리고 주심인 김용덕 당시 대법관에게 검토 내용이 차례로 전달됐습니다.
국가기관이 재판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뒤 외교부가 전범기업 측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미리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이 여기에 그치지 않은 걸로 봤습니다. 재판을 전원 합의체에 넘겨 정부 의견을 반영해 심리할 거란 계획과 심증을 외교부와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에게 알려준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사법부가 보호해야 할 재판 기밀을 그것도 수장이 직접 유출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뿐 아니라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확정 판결까지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 법리와 범죄 사실을 문구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판결 선고 시까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된 이후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드러난 범죄 사실만으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검찰이 오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태우 전 수사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전 10시 김 전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자택 등에서 압수한 문건과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자유한국당이 김 전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주장한 표적 감찰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배우 정유미 씨와 나영석 PD 사이에 허위 불륜서를 SNS로 유포한 당사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29살 A씨 등 9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출판사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는 A씨는 배우 정유미 씨와 나영석 PD가 불륜 관계라는 소문을 대화 형식 메시지로 작성해서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60대 택시기사가 자신의 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카카오 카풀 서비스와 관련한 택시기사의 분신 벌써 세 번째입니다. 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문 앞에 불이 붙은 택시가 서 있습니다. 62살 김모 씨가 자신의 택시를 몰고 정문으로 돌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힌 겁니다. 김 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안에선 카풀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전단과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노동조합 강남지역 대의원인 김 씨는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주 온 사람이에요, 그 농심양에. 그래서 오늘 식사하면서 자기가 분신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농담인 줄 알았대요. 김 씨가 차에 불을 붙였던 그때 국회에서는 지난달 22일 출범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세 번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분신 소식에 회의는 바로 중단됐습니다. 법을 카풀이 있는 한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라도 안 한다는 얘기를 100% 안 하니까 빨리 좀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좀 와서 더 이상 좀 고귀한 생명이 희생 안 되는 게 저희 바람인데. 카풀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택시기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창구는 마련됐지만 택시업계가 카풀 불법화를 여전히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어젯밤 서울에 있는 자전거 전문점과 식당에서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인 고속도로에서는 연쇄 추돌 사고로 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유충섭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자전거 전문점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시간은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건물 4층에 사는 주민 1명을 구조하고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은 내부에 있는 전기 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서울 구로동에 있는 양고기 식당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숯불에서 나온 불티가 환기구 연통에 있는 기름 찌꺼기에 옮겨붙어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전남 화순군에서는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있던 78살 A씨가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주택 150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2,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에 놓인 보일러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앞부분이 구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 인근에서 아반떼 승용차와 1톤 트럭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A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서울시 택시 요금이 오는 16일 이번 주말부터 인상됩니다. 기본 요금이 800원 오르고 거리와 시간당 요금도 오르는데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짧은 거리를 이용하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 건지 박기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번 주말 오전 4시 이후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탑니다. 기본 요금은 전날보다 800원 오른 3,800원입니다. 2km까지는 기본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전보다 26.7% 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4km를 달리면 대략 5,000원이 나옵니다. 5,000원이면 인상 전 요금은 4,100원, 21.9%가 오른 셈입니다. 여기서 더 달려서 10,000원이 나왔다면 인상 전 8,600원보다 16.3%를 더 내야 하고 2만 원을 내는 지점에선 12.9% 오른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바뀌는 기본 요금과 거리당 요금을 적용하고 서울시에서 만든 요금 비교표를 참고한 건데요. 실제로 거리가 길어질수록 이처럼 인상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거리 이용 승객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단거리와 장거리 요금의 인상률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단거리를 달릴 때는 기본 요금의 비중이 높지만 거리가 늘어날수록 기본 요금보다는 거리당 요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현행 100m에 70원 정도인 거리당 요금은 이제 76원으로 7.6% 인상됩니다. 기본 요금 인상률 26.7%와 차이가 크죠. 결국 기본 요금 인상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어떤 때는 기본 요금을, 어떤 때는 거리당 요금을 더 인상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본 요금이 인상되면서 단거리 승차 거부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거리에 대해서는 그 승차 거부가 많이 좀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요금을 좀 현실화시켜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승차 거부를 줄이고자 그런 취지가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택시 승차 거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최근 3년간 단속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인상된 요금만큼 실제로 서비스가 나아져서 시민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이제 공은 택시 업계로 넘어갔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택시 업계가 자체 택시 호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T1 택시를 오늘 출시해 열흘 동안 시범 운영합니다. 택시 4개 단체와 T1 모빌리티는 T1 택시 승객용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T1 택시는 승객이 목적지를 선택하면 가장 가까운 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시스템입니다. 완구업계 1위 손오공의 갑질 의혹 연속 보도입니다. 신생회사의 장난감 판매를 막기 위한 손오공의 갑질은 집요했습니다. 신생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지어내서 퍼뜨렸습니다. 김우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완구 신생업체가 손오공의 견제를 받은 건 지난 2016년.
듀얼 비스트카를 내놓은 직후입니다. 손오공은 자사 제품 터닝 메카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내용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특허법상 문제가 없다는 변리사의 답변서를 보냈지만 손오공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손오공이 공식적인 법정 대응 대신 비열한 방법으로 압력을 넣고 판매를 막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손오공의 영업사원들도 나섰습니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체를 만나 이 씨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해 승소했으니 물건을 받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손오공에서는 재판을 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네 승소한 것도 가지고 있대요.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손오공은 소송을 낸 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뢰 입장인 이 씨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기회를 달라며 손오공 측에 읍소했습니다. 저희한테도 기회라는 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뭐 어떤 기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럼 혼자 와라. 우리는 변호사랑 같이 나갈 테니 와서 판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도장을 찍어라. 이런 말이 있었죠. 당시 손오공 임원은 오히려 자신들이 모방 상품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소송까지 검토했다가 신생업체의 어려운 처지를 참작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개발비를 들여서 카피한 거를 중국 업체가 카피한 거를 쓱 들고 와갖고 무임승차하는데 그걸 그냥 두자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을질이지 그게 갑질입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손오공 측의 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위법 소지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를 제기를 해서 이겼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관련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나아가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품 출시 이후 3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변신 장난감 인기는 시들해졌고 이 씨는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한 채 실패라는 쓰디쓴 성적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농촌에선 자식같이 기른 농작물을 멀쩡해도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기가 많아지면 여기저기서 생산을 하고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골 도로를 따라 화물차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농민들이 상자째 내린 주키니 호박을 논해버립니다. 쌓아놓은 호박을 트랙터로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산산조각 나는 호박들, 농민의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호박을 내 손으로 부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진주 지역에서만 이처럼 논에 폐기 처분되는 주키니 호박은 10kg 상자 기준 24,000개, 240톤에 달합니다. 농민들이 호박을 버리는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주키니 호박의 경매 가격은 특품 10kg 한 상자에 5,000원 선, 25,000원이던 지난해 이맘때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기르는 값과 파는 값이 비슷합니다. 호박을 생산비가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뭐 인건비도 안 되고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지금은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박값이 형편없게 된 건 너무 많이 재배했기 때문입니다. 주키니 호박이 인기를 끌면서 너도 나도 기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재배가 좀 편한 그 주키니 호박을 전국적으로 많이 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뿐 아니라 농협까지 나서 힘겹게 키운 호박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자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오늘 아침 수도권과 충청 지방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눈은 금세 그치겠지만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은 크게 춥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1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영상 4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니까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지금은 대기 정체로 수도권과 충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는데요. 서울 4도, 광주와 대구 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목요일은 강원 영동 지방에 눈이 오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눈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화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